자, 이번 시간은 전자금융 관련되는 부분이죠. 네, 학원의 은행텔러 학원 전자금융 관련되는 부분인데, 페이지 63페이지고요. 그 앞에 이제 제1장 목차 쪽은 한 페이지만 넘겨서 보시면, 전자금융은 전자금융에 대한 개요, 텔레뱅킹이 뭔지, 인터넷 뱅킹, 폰뱅킹, 모바일 뱅킹 이렇게 해서 그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창구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비대면 거래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대면 거래로 일어나는 일들, 요즘에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우리은행에서 이제 근무할 때, 그 인터넷 사업단 쪽에서 이제 전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쪽에 전자금융 관련되는 공부에서는 그 용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IC가 뭔지, 뭐, 핀이 뭔지, 뭐, 핀테크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영문자 풀네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를 하거나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뭐, 보관 일자라든가 결제 루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행텔러 쪽에서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명 확인하고요. 본인 확인이에요. 실명 확인하고 본인 확인. 실명 확인 같은 경우에 금융거래에 관련된 실명 보정에 관련되는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반이 돼요. 실명 확인을 위반하게 되면 본인 확인도 이게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자연인이나 법인도 똑같이 본인이 와서 업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와서 업무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연인이 본인 직접이 왔든지, 아니 자연인이 대리인을 시켰든지, 법인이 본인이면 대표이사가 되겠죠. 그쵸? 대표이사가 직접 왔는지, 아니면 대리인, 직원을 시켰는지, 이거에 따라서 받는 진구하는 서류가 다 틀려요. 그리고 개인 사람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또 진구하는 서류가 다 틀리고요. 그래서 또 요 안에 법인격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재단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또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틀려요. 진구 서류가 조금씩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최소한, 사람이냐 법인이냐, 그러니까, 자연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서류 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 대리인이 왔을 때 어떤 서류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은행텔러 전반적인 수신과 여신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 통용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전자금융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영업점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전자금융 이용 신청 및 업무 처리. 그렇죠? 영업점에서는 당연히 전자금융을 이용하는데 신청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업무 처리만 대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 신청해서 처리 끝나면 이제 고객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텔레뱅킹을 하시든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하시든 아니면 휴대폰으로 스마트 뱅킹을 하시든. 그렇죠? 그 다음에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전자금융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자라는 거니까 여기 1, 2번 학습 목표 1, 2번은 굉장히 이제 로마란 얘기로 짜여져 있는 거고요. 학습 개요는 다 읽어보시죠. 기본적으로 학습 개요는 기본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부를 하실 때 목표와 개요는 읽어보시고 접근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전자금융의 개요 한번 보죠. 전자금융이란 인터넷 혹은 여타 전자매체를 통해서 은행 업무, 증권거래, 지급결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은 다양한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던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그래서 바로 밑에 저렴하고요.
신속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요건 중요하죠. 저렴, 신속, 안전, 편리. 바로 밑에 보시면 그래서 전자금융은 금융 업무에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를 구현한다. 그래서 조회,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970년 ATM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동 입출금기죠. 그래서 입출금에 사용되는 ATM은 70년대 도입을 하게 되죠. 처음에 만들어진 건 처음에 CD기였어요. CD기에서 이제 출금만 되는 거에서 이제 ATM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뱅킹도 PC뱅킹에서 크게 보면 인터넷 뱅킹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망을 통해서 가는 거에서 뭐 인터넷망 IP 통신으로 해서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바라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면서 요즘 이제 스마트 뱅킹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뱅킹도 옛날에는 텔레뱅킹 위주로 가다가 휴대폰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칩 넣어서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칩으로도 하지만 그냥 IP 통신으로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만 갖고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칩을 삽입 안 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죠. 그런 얘기들이 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전자금융은 협의로는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의 기계화와 컴퓨터화를 뜻하지만 광의로는 컴퓨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옛날에는 조회 업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회 업무 외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수신, 대출, 외환, 계좌 관리, 그 다음에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뉴 외출에 컴퓨터 등에 의한 인터넷상에서의 자금이체, 송금 등 대금 결제 업무를 자동화하고 금융 서비스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비대면 채널로 움직이는 채널하고 창구에 직접 오셔서 하는 채널의 비중을 보면 요즘 아마 창구에서 움직이시는 건 거의 10% 비중도 안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 채널로 지금 움직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자금융의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각종 전자자금이체, 온라인 증권거래, 화폐 도입,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등이 보편화되면서 여기서 전자화폐라고 얘기하면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자화폐,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화폐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은행에서 또는 일정한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전자화폐 기능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K캐시나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바일 결제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자 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쵸?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다 이런 이유라는 거죠.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커져서 금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자거래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CD기나 이런 부분, ATM이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타행으로 송금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전자적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급격하게 뭐 파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금융사고 부분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전자금융의 주요 특징은 자, 요거 중요하겠죠. 주요 특징 나옵니다. 지리적 요소가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렴한 비용 그리고 무한한 효용 이런 강점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전자금융은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고객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죠. 가장 큰 장점은 텔러의 도움 없이도 은행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쌍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는 은행이 고객과의 개별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은행이 고객과의 개별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 인터넷 뱅킹 들어가게 되면 1대1로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래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불편함을 개선해서 고객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전자금융이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은행으로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고객하고 어프로치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에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만의 메시지를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미혼 고객, 그래서 남성이고, 주로 들어오는 홈페이지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왜 서핑을 어떤 걸 했고라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한테 당신이 그동안 찾던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게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프로그래밍만 해놓으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행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요. 수익성이 증대가 되죠. 바로 밑에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면 현금이나 수표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현금 소지의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화폐 제조 비용이나 수표 발행 비용이 감소될 거고요. 금융혁신의 결과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커짐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 유통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금융혁신의 결과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 유통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A라는 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대가가 이제 순편익이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얘기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내가 이자를 포기하거나 내 주머니에 현찰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사실은 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은행에다 넣어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이런 기회비용들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기회들이 이제 커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서 2단락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나 전자금융은 외부의 해커나 내부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의 유출 위험, 전자화폐 등의 위조나 변조 등 보안 리스크의 증대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방어막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IT 쪽에서는 그래서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방어막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해커들이 못 들어오게 침입 방지도 하고 다양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또 해커들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 하죠. 전문성도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전자금융의 범세계화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 간의 법률이나 규제의 상이함, 거래 상대국의 채무 불이행, 다른 국가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의 어려움, 다양한 내용들이, 글로벌화 되다 보면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사는 세상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는 풍속도 다르고, 사는 관습도 다르고, 살아온 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B 나라 가면 난리 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받는 게 법으로 안 돼요. 왜? 그거는 교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라고 안 그래요. 예금 맡겨놓고 이자 받는다 이렇게 안 해요. 거기는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거다 이런 형태로 좀 돌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이 되겠죠, 당연히. 전자금융 발전에 대한 미래 발전과 미래 전망입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그쵸? 테러 사태는 개인과 기업의 미래 예측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죠. 그래서 고객이 한동안 집에서 안 나왔어요. 테러 당하실까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객들이 집 밖에 테러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의 채팅이나 쇼핑,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셀프 서비스 뱅킹을 보다 선호하는 걸로 좀 많이 그렇게 바뀌었죠. 바로 밑에 은행 서비스는 대체로 정보가 집약도가 높고요. 거래의 상당 부분 정부의 전달만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밑에 단락에 전통적인 은행은 종종 공룡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오히려 전통적인 은행들이 기존 채널의 인터넷이라는 신무기를 추가해서 더 강해지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양한 외부에서의 위협 때문에 내부에서의 거래, 즉 집을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발전하고 또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은행 서비스는 대체로 정보 집약도가 강하고 정보의 전달만으로 완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밑에 전통적인 그래서 그렇게 외부로 많이 이용하고 비대면 채널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에다가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훨씬 더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부분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와 있는 단계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기술 진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1단계는 계정계의 온라인 단계로 이 계정계라는 부분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계라고 나와 있죠. 은행의 전산을 보면 그냥 간단히 보면 전산 데이터는요. 계정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계 데이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계정계는요, 거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에 와서 입금하고, 지급하고, 계좌 개설하고, 해지하고, 뭐 이러는 등등의 절차 있죠. 은행이 창구에 와서 하는 절차. 그 절차를 전부 다 계정계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보계 거래는 예를 들어서 정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래 시스템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정보도 있고요. 그럼 보안 시스템, 보안 관련 정보라든가 아니면 은행 내부의 경비 관련 정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련 정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관련 정보도 있고 그다음 투자 관련 정보도 될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근데 이런 계정계 시스템 이외의 건 다 정보계 시스템, 정보 거래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고요. 1단계 계정계는 온라인화 단계로 금융기관의 거래를 전산화함에 따라서 점포망을 연결하고 ATM 기기를 설치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은행은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만약에 A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A은행은 통장 만약에 고객이 입금을 하러 오시잖아요. 입금을 하러 오면은요. 입금을 하러 왔을 때 통장을 받아요. 통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통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금고를 들어가요. 금고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분 원장을 갖고 와요. 그 개인별 원장이 있어요. 그 원장에다가 이분이 갖고 오신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양쪽에 확인일을 날리는 해요. 그리고 고객한테 통장을 주고 다시 원장을 금고에다 가서 꽂아놔요.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은행이 갑지점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을지점 가갖고 A은행이 을지점에 가갖고서 저 갑지점에서 예금해 놓은 거 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줘요.
같은 은행인데도 돈을 못 줘요. 왜? 이분 원장은 A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어디서만 거래해야 돼? 여기서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엄청난 일이 생겼냐면은 이 원장을 본점에서 일괄 보관하겠대요. 전산으로. 이게 온라인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래들을 전부 다 어디다? 전산에다 집어넣으면 전산 데이터로 관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지점에 가서 돈을 찾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왜? 이제는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온라인화예요. 이러면서 이제 요게 조금 더, 요거는 1단계보다 1단계 한참, 1단계 초기 단계인 거고요. 이게 온라인화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도 입출금이 가능한 업무가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ATM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당연히 계정계 거래가 1단계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정보계 거래가 이제 2단계로 이제 온라인화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 관련되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투자 관련되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걸 믹싱을 하면 고객의 투자 관련되는 성향을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마케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홈뱅킹. 이나 폰뱅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전화나 컴퓨터 등을 연결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일반적 PC뱅킹이 생기게 돼요. 요 부분은 고객이 꼭 이제 은행에서 오셔서 업무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PC나 전화나 PC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여기선 홈뱅킹이나 폰뱅킹. 홈은 이제 집이고요. 폰은 이제 기업 얘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PC뱅킹이 시작됐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PC뱅킹은 일정한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됐어요? 인터넷. 자, IP 통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인터넷이 깔려있는 데면 여기는 전용망이 깔려있는 데만 가능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망이 깔려있는 데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4단계. 그래서 홈뱅킹이나 폰뱅킹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실현하는 인터넷 뱅킹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에서 4단계는 요거 순서도 잘 나옵니다. 순서. 처음에 정보계, 그 다음에 계정계. 이러면 틀려요. 그쵸? 처음에 계정계, 그 다음에 정보계, 그래서 ATM, 그 다음에 고객 DB 구축, 그러고 나서 홈뱅킹이나 폰뱅킹, PC뱅킹,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전자금융에 대한 미래전망입니다. 굉장히 밝죠? 전자금융은 미래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전자금융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전자금융이 미래가 더 밝아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정보에 대한 침투나 이런 해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어떤 부산물로 생겨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건 딱 끊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전자금융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미래 전망에서 인터넷 금융은 접속이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PC뱅크나 이거 초창기에는 이제 전용선만 이용하는 폐쇄형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개방형이죠. 그래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금융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데 뭐 자금 대출도, 요즘엔 대출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 뮤추얼 펀드 판매도 가능하고 증권 매매, 보험 상품, 신용카드, 회원 모집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쭉 보시면 거기서 6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나타나죠. 인터넷 금융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고요. 훨씬 발달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은요, 인터넷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요. 한국에서 그 IP 속도, 이렇게 통신 속도를 체험하다가 해외 나가서 인터넷망에서 속도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거의 침묵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IT 강국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째 줄 내려가서 보시면 또 외환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개인 보유 외환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험 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다만 인터넷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보험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 상품은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줄에 최근 들어서는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보험은 인터넷이나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많이 가입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 생겼죠. 그래서 밑에 주석의 7번에 보면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6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의 소수 국소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용어 나옵니다. 전자금융거래 계좌, 이용자, 지급인, 수취인, 전자적 장치, 적금 매체,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제가 어차피 설명드려도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뿐이 없거든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꽤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적금 매체 같은 경우에 가나다라 나와 있죠. 네, 요거 적금 매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전자문서라든가, 그 다음 오류, 계좌 송금, 계좌 이체. 여기서 송금과 이체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섞이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송금은요, 계좌 송금과 계좌 이체. 이거 아마 현직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틀린 부분만 얘기하면, 돈을 갖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계좌에 송금 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서 그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는요,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계좌에서 인출해서 해서 계좌에 송금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계좌 송금이라 현금 자동 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ATM이죠. 그러니까 현금 자동 지급기는 CD기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 입출기를 통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거고요. 계좌 이체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지급 지시에 따라서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서 계좌로 입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거 읽어드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읽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그냥 읽어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이 용어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읽으실 때 주의할 거.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뱅킹입니다. 텔레뱅킹. 자,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전화로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 은행에 직접 나오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조회나 이체 이런 거 등등을 하는 거, 처리하는 걸 텔레뱅킹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밑에 이게 중요하죠. 각종 조회 분실 신고 등은, 즉 뭐예요? 급박한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거래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이 거래들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비밀번호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통장을 잊어먹었어요. 아니면 카드를 잊어먹었네? 근데 은행에서 내가 전자금융이나 이거 신청을 안 해서 전화로 분실 신고 안 될 거야. 근데 새벽 2시야 지금.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 신청이 안 돼 있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만 알면. 비밀번호만 알면. 그죠. 대신에 이제 가서 풀고 하는 건 다 본인이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금이체나 팩스통지 등의 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밀번호 없이 입력 가능하고요. 하지만 자금이체나 팩스통지 서비스 등은 이용 신청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되고 조회나 분실 신고는 가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된다. 통장 만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을 위해서 CTI 기술을 도입한 콜센터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 12월 말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런 콜센터 구축하고 마케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화로 해서 그 마케팅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전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적극적으로 텔레마케팅이 이용될 수 있는 DB의 구축 및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조회 업무의 집중 처리에 그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엔 옛날부터 데이터가 돈이다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신봉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꽤 많은 노력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상 와서 선진국 시스템을 쫓아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 데이터가 없네. 있어도 써먹을 수 있기에는 너무나 한정된 데이터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뭐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사은행사, 경품행사 많이 하면서 뭐 접속해서 뭐 하고 뭐 클릭해 주시면 뭐 드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이면 일정한 패턴을 이루게 되고요. 그 패턴을 이루게 되는 걸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고객의 성향 분석이 가능하고 고객한테 어프로치해서 마케팅하고 제대로 수익원 창출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걸 하고자 하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물론 여기는 빅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CTI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AARS를 이용한 자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하고 그다음 타행 이체하는 경우에 수수료 징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그 또 수수료 수입도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VIP 고객은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되죠. 이용 신청 및 업무 처리 절차인데 이용 대상을 보면 실명 확인 증표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이에요. 즉 실명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인이고 사람이고 외국인이나 제외동포 다 포함하고요. 다만 본인이 온라인 예금 이 거래에 있어서 출금 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야만 있어야 하며 영업점에 신청한 고객이 하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온라인 예금 거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조회 거래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입출금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출금 거래가 신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잔액 거래나 잔액 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는 뭐 출금 거래 등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서 접수 처리 내용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가입 신청서 받고요. 사인 받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건 본인 확인 절차. 신규 고객. 여기서 얘기하는 신규 고객은 순신규 고객을 얘기합니다. 순신규 고객이라는 거는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은행에 오신 분. 그래서 통장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순신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존 고객은 원래 있으셨던 분, 그렇죠? 당연히 주민등록증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거 홀로그램이나 사진 뭐 성명이나 이거 수령한 거 위변조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AIRS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 나오죠. 1382번. 그러니까 1382번 딱 본인 한번 해보세요. 1382번 딱 눌러서 하면은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발행됐고 정상이다. 뭐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거 갖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 확인.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수령한 적이 있는지. 기존 고객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존 고객 같은 경우 CIF 되죠. CIF가 고객 정보거든요. 그래서 고객 정보와도 대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2차적 거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 1, 2, 3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징구 서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텔레뱅킹 이용 시 징구 서류. 개인 고객 같은 실명 확인 증표. 이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거래인감과 또는 서명. 뭐 서명하셔도 되니까 요즘엔. 개인일 경우 대리인 신청하게 되면 대리인 신청 불가.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법정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관계 확인 서류. 그 다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실명 확인증,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다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 보면은 위임장하고 위임장만 좀 다르죠? 다른 건 똑같아요. 다만 온 사람 실명 확인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주에서 2번. 증빙 서류는 3개월 이내에 거여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면 개인 고객, 뭐 실명 확인 증표 4번 받는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개인 기업은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개인 기업은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왜 대리인이 되냐면 법인은 뭐 대표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표자가 되면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표자니까 위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위임을 하면 위임한 사람의 이 대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법인만 가지고는 대표자가 안 나오든 대리인이 안 나오든 어쨌든 법인은 뭘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인인 회사인데 회사가 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회사에 따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리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개인은 사고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줘요. 예, 개인은 사고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대리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1, 2, 3, 4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서류의 중구시 확인 방법에서 보면은 여기 공동대표인 경우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서도 마찬가지 공동대표 나왔어요. 앞에 73페이지. 본인 신청 시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그죠? 대표자 전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기타 서류 증구시 확인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근데 일부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이용 신청 시에는 공동대표 전원의 연서, 위임 문구,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다만, 각자 대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어떤 일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각자 대표는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 대표의 경우에는 단독 대표에 준해서 이용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지사나, 그러니까 본점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배인 등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은행 본점에는 누가 계시죠? 은행장이 있죠. 지점에는 지점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점장한테 법률적인 일정한 행위를 맡겨요. 그래서 이가 민법에서 보면 이런 지위를 지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 인감이나 지배인 인감 및 지배인 인감 증명서로서 법인 인감이나 법인 인감 증명을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은행장 거 안 떼어 갖고 와도 된다라는 거죠. 지배인 거 갖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분증 4번. 그죠? 공무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4번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초중고나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인적사항에 대해 위임 표시된 서류 받고 그 다음에 출금 계좌상의 통장상의 인감을 신청서란에 받고 문서에 날인된 인감을 각각 찍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를 좀 간단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전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교부하고요. 그랬을 때 보안카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카드. 자, 보안카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번호 막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뭐 번호 막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금 보낼 때 여기서 번호 찾아갖고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보안카드, 시크릿 카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청서 관리는 결제해서 편철 보관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보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금고 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금고 보관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본점으로 집중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본점 금고에서 또 보관하죠. 단 1회 또는 1일 이치 한도를 초과해서 영업점장이 특인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특인 신청, 영업점장 특인이 필요한 경우엔 특인에 대해서 결재를 받는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오류 및 해제. 여기서 횟수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이용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연속 3회, 핀이나 인증번호. 인증번호 관련되는 건 5회, 핀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은행 공동인증서는 비밀번호 설정수단, 별 연속 5회, OTP 발행기는 연속 10회. 연속이죠, 다. 그죠? 그래서 연속 3회, 5회, 5회, 10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8번의 시크릿 카드 교부, 보안카드 교부 부분은 두 번째, 시크릿 카드는 이용 매체와 관계없이 사용되며, 즉, 텔레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점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크릿 카드 밑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시크릿 카드란, 해서 뭐 30개 또는 50개의 코드 번호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으로 보면, 1은행, 그러니까 한 은행에서 하나 발행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은행 거래한다, 그럼 우리은행에서 받고요. 또 신한은행 거래하다 신한은행에서 받고, 이렇게. 근데 한 페이지 넘겨서 보는 OTP 발행기가 있어요. OTP 발행기. 76페이지. 이 OTP 발행기는 그 옆에 77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돼 있는데, OTP 발행기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모양. 모양은 여러 가지예요. 요렇게 액정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6개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고, 그럼 버튼을 꾹 누르면 번호가 6개가 매번 바뀌어요. 랜덤하게. 그러면 눌렀을 때 딱 나오는 번호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 눌렀네,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럼 이거 쓰면 안 돼. 얘는 이미 끝난 거야. 또 누르면 또 다시 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 갖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저게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매번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거는 은행별로 발급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하나 발급받아서 모든 은행에서 쓸 수 있게 등록만 하는 거예요, 각각.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남바나 이런 거 나오면 남바 등록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디서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행하고 상관없이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다 거래한다는 얘기지, 은행들이. 자, OTP카드 사용 안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OTP카드 사용 안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거래 이용 수단의 보안 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하고요. 보안 등급별로 이체 한도를 차등화했어요. 그래서 1등급 이체 한도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럴 때는 OTP카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개인인 경우 보안 1등급 이체 한도는 텔레뱅킹인 경우에는 1회 5천. 그러니까 한 번 전화해서 5천만 원, 1일 2억 5천.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1회 1억, 그 다음에 하루에 5억.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는 OTP 카드. 요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안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보안 2등급에 해당하는 이체 한도는 그냥 인터넷 텔레뱅킹 모두 그냥 1회 1000, 하루 1000. 그러니까 1000만 원 보내면 땡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1일 이체 한도와 1회 이체 한도는 1회 이체 한도가 1000이고 1일 이체 한도도 1000이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처음에 보냈으면 하루에 이제 보낼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번. OTP 카드 발생기 한 개로 모든 걸 다 씁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보험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5개 금융기관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OTP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고요. 전산상으로 요즘에 인터넷을 다 해요.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 등록을 해요. 그 인터넷 좀 몰라요. 그럼 OTP 카드 갖고 가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거 A은행에서 한 건데 이거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등록 다 해줘요. 그래서 거래 이용 수단별 보안 등급 나오죠. 4가지 박스에 나오는 1등급과 2등급.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HSM이나 투채널 인증. 그러니까 투채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보안카드 쓰고 OTP카드 쓰면서 그 다음에 이체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ARS나 이런 걸로 다시 확인받아서 그 승인번호 따야지 이체하는, 그러니까 채널을 2가지 채널로 해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그럼 그만큼 보안이 강화가 되는 거니까. 그 바이오 인증은 손가락이나 안구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 OTP 통합센터라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OTP 카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모든 금융기관이 55개 금융기관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금융기관이 이 OTP 카드와 관련된 업체랑 거래를 할 거고요. 그렇죠?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OTP 카드 통합인증센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업무 처리 절차 시 유의사항. 타점권은 추심이 완료돼야지 이를 이체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어음교환에서 봤잖아요. 다만 자기하수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가능하죠. 대신 수수료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 등록상 계좌는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내가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거래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거래 이체하면 이건 취소가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의 단순 착오 입력, 중복 입금 된 경우에 한해서 영업점 계좌 이체 취소를 하거나 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상대방이 대부분의 현업에서는요. 그 이중으로 들어갔으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 계좌에서 빼올 수는 없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서 돈이 잘못 들어갔다는데 확인하고서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거 맞아요. 거기서 주기로 한 거 맞아요. 뭐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재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약이체의 경우에는 예약이체라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뭐 결제를 매번 뭐 동창회비를 며칠날 빼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맨 밑에 이체 실행은 1회 실행을 하고 이체 불능권에 대한 재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처리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돈을 그때 안 넣었어.
그러면 그냥 끝난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게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이렇게 배치 파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체 지정일에 복수의 예약 이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 접수받은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예금은 안 돼요. 다만 조회 서비스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이용 시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텔레뱅킹 서비스에서 제한하고 있고요. 다음 OTP 발행 고객은 허용을 하죠. 그 다음 고객 안내사항 보면은 요거는 뭐 그냥 읽어봐도 아는 내용이에요. 보안 철저히 해주세요. 그 다음 이상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만 한번 읽어보죠. 1, 2, 3번에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거래 내역의 정기적 수시 확인을 위한 위에 전자 금융 서비스 신청 시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SMS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거는 통장에서 돈 빠지거나 들어오면 나한테 통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용 안내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넘어가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지 서비스.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동그라미 4번. 그래서 그냥 SMS 통지 서비스란 고객이 지정한 계좌의 금융거래 등을 고객이 휴대폰으로 거래 내역 발송 즉시 해주는 거.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 2, 3, 4 나와 있죠? 이용 수수료는 이용 건수에 상관없이 돈 받습니다. 900원 받고요. 통지 계좌 나와 있는데 뭐 통지 계좌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서 펀뱅킹, 뭐 스마트폰, 뭐 요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배웠던 내용 추가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